상징과 비유로 설명한 거잖아요. 지금껏 계속 상징과 비유로 설명한 거잖아요. 우리는 부정 논리학보다는 상징과 비유 체계로 계속 설명한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게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상징 비유 체계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원형적 구조들이 있는데 그거를 사용을 해가지고 그 이치를 설명해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태껏 제 강의가 다 상징과 비유, 뭐 니체 강의도 그렇고 거의 모든 강의가 다 상징과 비유 체계를 설명한 거야. 이 이치를 설명할 때. 이해하시죠? 그래서 상징과 비유의 그 구조를 알면은 우리가 화두 가나선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상징과 비유 체계로 하는 거니까 상징과 비유 체계를 시인이나 문학가들이 그 시나 문학으로 문학 작품을 이렇게 쓸 때 그거 읽는 사람이 이해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공통으로 그러면 개는 뭐고 양은 뭐고 그거에 대한 공통된 어떤 그 약속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징 비유 체계에 대한 해석 약속이 있단 말이야, 기본적으로. 그 너무 오랜 세월, 수천 년 동안 그걸 해왔기 때문에, 자기네들끼리. 그러니까 그거를만 밝혀가지고 설명하면은 가나선도 다 설명이 가능한 거예요. 자, 그런 방식이란 얘기죠. 그런데 이렇게 상징과 비유에 능통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상징과 비유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은. 상징과 비유를 모르는 사람들은 의심을 품겠죠. 그렇죠? 이게 뭐야? 개에게 불성이 없다는 거야? 있다는 거야? 이렇게 의심을 품겠죠. 그럼 의심을 계속 하면 이제 생각이, 그 하나로 생각이 막 집중되는 의정으로까지 가는 거 아니야?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 왜 누워있으나, 걸어가나, 왜 그게 개에게 불성이 있다고 하지? 왜 없다고 하지? 하면서 그렇게 그것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이제는 그것이 순식간에 깨지면서 이제 깨닫는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그 생각 가지고 어떤 뭐 이런 글을 보다가 타로 카드를 봤어, 그 사람이. 여기 그 개가 있네. 바보 카드에 개가 있잖아. 에? 바보 카드에 개가 있잖아. 이렇게 딱 발견했잖아요. 그랬을 때 상징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왜 여기에 개가 있지? 또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그 일에만 계속 집중하게 되면은 계속 그 생각으로 모든 거를 몰고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하면은 자연스럽게 이 사람이 상징과 비유 체계의 어떤 흐름을 알게 된다 이거지, 내재적으로. 알게 돼서 한마디로 그 지혜가 열리면서 깨닫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게 이제 가나선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이게 상징, 그러니까 가나선은 누구한테나 통하는 거야. 상징과 비유를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상징과 비유를 모르니까 던져주면은 이해가 안 되니까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의심을 품을 수 있는 사람들한테는 상징과 가나선 그 화두가 적당한 좋은 수행법인데 저 같은 사람한테는 통하겠어? 안 통하겠어? 나한테는 안 통해요. 내가 유일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상징과 비유에 능통한 사람들이 있어요. 꼭 도를 이루지 못해도 종교학자들이나 뭐 뛰어난 그쪽부터 공부하신 분들은 상징과 비유에 아주 능통하신 분들이 볼 때는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화두가나선이라고 이걸 놀고 있네. 이렇게 생각한다. 그럼 이 사람들은 원래 정일 집중하기 위해서 화두가나선을 설정을 해놓은 건데 정일 집중은 필요가 없으니까 나한테는 이거는 수행 방법이 아니야. 이거는 그래서 저는 요즘에 그렇게 하고 요즘 시대에 누가 화두가나선을 그 상징과 비유 책을 누가 공부하겠어요? 아니 막말로 우리가 예전에 뭐 양치기로 양 기르고 뭐 우리나라에 무슨 양이 있어 뭐가 있어 개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예전에 살던 사람들이 자기가 체험했던 것들, 그러니까 뭐 자연에서 체험했던 그런 것들을 그 상징과 비유로 쓸 수 있는 건데 오늘날 그런 체험들을 안 하잖아요. 다 도시에서 살고 아파트에서 사는 사람들한테 뭐 이렇게 하늘에 보면 뭐 별을 볼 일이 있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점점 상징과 비유를 이해하는 게 점점 멀어지는 거고 재미가 없는 거지.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제가 볼 땐 가나선이 별로 그렇게 이, 우리 현재적인 인간들한테는 별로 그렇게 그 활용도가 낮은 수행법 아니겠나. 이게 활용도가 너무 낮다 이거는. 좀 활용도가 좀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에게 잘 안 맞는 것 같아. 이 수행법은. 그렇죠. 그런데 이제 뭐 섹스하고 뭐 이런 거는 맞아. 그러니까 밀교는 남자 여자가 서로 붙어서 섹스하네. 그 부처하고 뭐 그 부처의 아버지가 있고 부처형을 섹스하네. 탄트리즘에 하면은 야 이게 뭘 그런 데는 눈이 번쩍 뜨요. 또 맨날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관심 갖는 거를 포인트로 잡아서 해야 되니까 하도 가나선이 제가 오늘날의 시대는 이거 가지고 도를 이루는 사람이 별로 거의 없다라고 이렇게 보인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지금 스님들 중에 저기 상징과 비유를 쓴 화두 가나선을 이해하는 사람이 또 극히 적을 수밖에 없다라고 시대적으로. 그런데 자꾸 화두를 들어라고 자꾸 재촉해봐야 답이 안 나오지 않겠냐 그런 얘기. 자, 그래서 화두 가나선 요걸로 해서 일단 끝내고요. 오늘부터는 이제는 아까 이제 처음 이제 얘기할 때 우리가 이제는 과학적인 이런 과학뿐만 아니라 이제는 뭐 화폐 문제라든가 우리가 이제 화폐 경제 시스템으로 이제 돌아가야 되는데 화폐가 뭐냐 뭐 이런 문제라든가 태양 에너지에 관련된 문제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 우리가 처한 그런 상황을 이해하고 어떻게 이것을 꾸려 나가야 되는가 그거에 대한 아이디어들을 좀 재구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야 이제는 좀 사람들이 관심 있는 문제에 좀 저기를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는 과학적인 문제를 하기로 했습니다. 자, 오늘 이제 다룰 거는 인공생명과 크리스탈 빈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는 지금 뭐냐면은 인공생명이라는 게 있어요. 인공생명은 이제 제가 언제 이제 관심을 가졌냐면은 제가 이제는 제가 막 대학교 들어갔을 때 8호학번이니까 딱 들어가니까 그때 이제는 제가 어떤 집에서 이제 기거를 했었는데 부잣집에서 있었는데 거기 있는 애들이 그 컴퓨터 가지고 놀더라고. 가서 보니까 그게 뭐 애플2라는 컴퓨터야. 그걸 누가 만들었냐면은 스티브 잡스가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가 발명한 게 아니고 스티브 잡스가 왜 위대한 그 경영자고 뛰어난 놈이냐면은 그 이전에 컴퓨터라고 하면 이런 큰 건물 안에 진공관 해가지고 이렇게 그 컴퓨터 한 대가 건물 하나를 다 차지할 정도 그렇게 대형 컴퓨터, 중형 컴퓨터 위주로 돼 있었다. 한마디로 퍼스널 컴퓨터, 그러니까 개인용 PC가 나오지 않았던 시기였죠. 그런데 스티브 잡스가 미국 쪽에서 이제 뭐가 있었냐면은 그런데 그때 당시에 마우스, 그 다음에 플로피 디스크, 마우스, 플로피 디스크, 키보드, 모니터 이런 것들은 별개로 막 발전하고 있었어요. 근데 스티브 잡스하고 같이 워즈니악인가 폴 워즈니악이라는 친구가 둘이서 이제는 아직 어리니까 애들이 그런 걸 이제 뭐 만들고 이런 걸 좋아하잖아. 레고 블록 만들고. 그러니까 애들이 막 하다 보니까 야 이거 집에서 이제 스티브 잡스가 머리가 탁 돈 게 야 이거 가지고 뭐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 모니터에다가 키보드 붙이고 마우스 붙이고 플로피 디스크 넣고 그게 결국에 각 별개인데 그걸 하나로 모을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오늘날 쓰는 저런 컴퓨터 시스템을 딱 그때 만든 거예요. 근데 그전에는 이런 게 없었지. 마우스는 있었죠. 물론 마우스도 있고 다 있었는데
그런 걸 이렇게 하나로 해가지고 제품화시키는 종합력, 통합력, 통찰력, 그게 가진 사람이 없는 거지. 그래서 스티브 잡스가 거기서 이제는 그 친구하고 같이 이제는 차고에서 자기 집 차고에서 그 하나 만들어냈어요. 그 애플 완 컴퓨터. 그거 나오자마자 그냥 야 그거 개인 PC니까, 에? 뭐 사람들이 야 이거 정말 다 잘 되네. 이거 마우스로 다 되고 이게 키보드 다 되니. 야 누가 이런 제품을 누가 생각할 수 있겠냐 해가지고 그냥 불티나게 이제 성공을 한 게 이제는 그 애플 컴퓨터라는 거죠. 애플 컴퓨터. 그러면서 PC 시장이 열린 거예요. 그때부터 개인용 컴퓨터 시장이 확 열리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는 IBM사가 대형 컴퓨터 회사였는데 IBM사가 야 보니까 자기네들은 야 그 원래 그때 당시 그 컴퓨터 하던 애들은 중형 컴퓨터 대형 컴퓨터 하던 애들은 아 컴퓨터를 누가 그 개인이 이 컴퓨터를 쓸 수 있겠냐. 개인들은 컴퓨터 쓰는 시대가 올 수가 없어. 그렇게 다들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스티브 잡스가 만들어서 하는 거 보니까 야 이게 되네. PC가 이게 돈이 되네. 그래서 IBM사에서 자기네들도 컴퓨터를 만든 게 IBM XT80라는 컴퓨터를 만들어가지고 IBM사에서 이제 경쟁이 붙은 거지. 이제 IBM은 이제는 IBM사에서도 이제 대형 컴퓨터만 하던 애들이 이제는 PC에 손을 댄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 처음 본 거는 PC, 그 스티브 잡스가 만든 컴퓨터였어. 그거 가지고 게임도 하고, 좀 흑백 모니터니까. 예?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는, 학교에서 이제 컴퓨터를 설치해 놨는데, 보니까 이런 그 PC를 설치해 놓은 게 아니고, 일종의 그 중형 컴퓨터에다가 이 터미널처럼 연결을 해가지고, 은행에서 사무 보듯이 해서 들어가서 하는 그게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는 우리가 OS를 유닉스라는 OS를 상징했어요. 유닉스라고 해가지고 UNIX라고 해서 OS가 유닉스를 사용을 해서 그때 저기 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이제는 컴퓨터에 좀 관심을 가지면서 저도 이제 프로그램 언어를 좀 공부했어요. 포트란이라든가 C 언어라든가 이런 걸 공부를 하다가 나중에 이제는 뭐냐면은 원래 이 유닉스라는 이 OS는 우리는 지금 뭐 저렇게 그림 가지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윈도우즈 쓰잖아요. 윈도우즈와 같은 건데 유닉스는 다 문자로 돼 있는 거죠. 문자로 돼 있는 건데 이것을 개인용 PC에 설치할 수 있는 유닉스를 공개한 사람이 나왔어요. 핀란드의 리누스 토발즈라는 사람이 리눅스라는 걸 개발을 해서 그거를 아키텍처를 공개를 했어요. 그래서 리눅스가 퍼지기 시작하면서 리눅스를 그때 내가 좀 공부해서 개인적으로 공부를 했다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이런 컴퓨터나 이런 쪽으로 이제 관심들이 제가 이제는 깊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런데 이제는 제가 또 어떤 관심이 있었냐면은 어렸을 때 항상 머릿속에 떠나지 않았던 생각 중에 하나가 이것도 화두야. 그러니까 화두가 듣는. 그러니까 은하철도 999에 보면은 또 얘기하지만 거기 기계인간이라고 나와. 근데 그 철이하고 메테르가 주인공이잖아요. 메테르가 마고요. 사실은 그 메테르가 철이를 데리고 프로메슘 별이라고 거기에 이제는 데리고 가는데 은하철도 999 그걸 타고 이제는 가는 거잖아요. 가면서 겪는 거를 하는 건데 거기에 보니까 이제는 프로메슘에 뭐 하러 가는 거냐면은 철이가 자기 몸을 기계인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가는 거거든요. 근데 왜 기계인간으로 만드냐면은 기계인간이 된 인간들이 기계인간이 아닌 인간들을 지배하는 사회야. 세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차이가 있냐면은 기계 인간이 된 인간들이 기계 인간이 아닌 보통 인간들을 사냥해. 총으로 막 저기. 그러니까 철이 엄마도 어떻게 죽냐면은 철이 엄마가 철이를 그 기계 인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은하철도 999를 타야 되니까 그게 굉장히 비싸니까. 근데 어떻게든 구해보려고 둘이서 그 은하철도 999가 출발하는 거기가 있을 거야. 정거장으로 막 가는데 눈보라가 휘몰아치는데 기계 인간이 기계백작이라고 하거든. 기계백작이 총을 쏴서 죽이거든요. 사냥을 즐기는 거죠. 그래서 자기 엄마가 죽었다고, 여기서. 그런데 자기가 기계인간이 또 되려고 했는데, 나중에 이제 기계인간을 포기를 했죠. 철이는 나중에. 근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되면서, 제가 이제 그때부터 이 영생이라는 문제에 관심을 가졌어요. 야, 사람이 죽지 않을 수도 있구나. 근데 나한테는 그게 너무 당연하게 느껴졌다고 그럴까? 사람 당연히 안 죽는 거라는 생각, 원래 안 죽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가지고 있다는 것보다 그걸로 좀 촉발이 되는 거지. 그런데 이제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제는 쭉 살면서 이제는 뭐냐면은 기독교를 내가 이제는 안 게 대학교 딱 들어갔을 때 거기 뭐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할 때 막 와가지고 막 캠퍼스 그 선교단체에서 막 여기 가입하세요. 내비게이터 뭐 CCC 막 이런 게. 내가 UBF라는 곳에 유니버시티 바이블 펠로우십이라고 해가지고 대학생 선교하는 그런 거거든요. 거기 가서 그 성경을 공부했는데 거기 창세기를 내가 봤어요. 창세기를 보니까 거기에 지식의 그 나무의 열매를 선악과를 먹고 사람들이 낙원에서 추방을 당하는데 거기에 나무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지식의 나무고 하나는 생명나무야. 근데 왜 추방당했나 거기 읽어보면은 생명나무 과일을 먹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추방한다. 거기 그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여기 원래 그러니까 이게 원래 그 낙원에서는 원래 인간이 죽지 않았네. 이게 죽지 않았구나. 죽지 않았는데 지식의 나무 열매 선악과를 먹고 죽게 됐고, 이렇게 이제 신락원이 돼서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영생의 열매를 다시 먹을 수는 있는 거구나. 근데 낙원으로 복귀하면 되는 거구나. 그거는 알았지. 그러면서 이제는 이 생명이라는 영생이라는 문제에 이제 관심을 갖다 보니까 이제 그런 생각이 이제는 이 생각이 이제 화두죠. 그런 게 이제는 영생이 화두야 이제. 영생은. 그러면서 내가 이 궁울영부를 이거를 공부하게 된 것도 뭐냐면은 동학에 보면은 사람들이 농민들이 동학에 가담을 해가지고 일본군하고 붙어서 뭐 몇만 명이 몰살을 당하거든. 근데 이 사람들이 뭐 몰살을 당하냐면 죽창 들고 막 그냥 총 쏘는데 그냥 막 달려드는 거야. 왜 달려드냐? 총 맞으면 죽는데, 총알 맞으면. 근데 거기에 보면은 궁을 영부를 갖다가 불에다가 태워서 물에다가 넣어서 먹고 가면 안 죽는다 이거야. 실제로 그렇게 믿었다 이거야 이게. 그래서 궁을 영부라는 걸 그림을 그려가지고 불에 태워가지고 물에다가 넣어서 휘저어가지고 먹고 실제로 궁을 왜냐면 그거 먹으면 불사 영생한다고 돼 있거든. 불사 선약이거든. 그게 동경대의 불사 선약이야. 야, 이 궁을 그래서 내가 이제 영생이라는 문제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이제 그게 보이는 거지. 야, 이게 궁을영부가 이게 안 죽게 하는 게 여기 있구나. 놀랍잖아요. 근데 갤러는 안 죽었어요, 그분. 그 사람은 죽었지만은 영생한다고 믿었구나. 근데 그걸 잘못한 거지. 아무튼 간에 그런 어떤 사유들이 이렇게까지 사람들에게 강렬하게 죽지 않는 불사의 어떤 그런 거에 대한 강렬한 열망들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야, 여기에 이제 이게 죽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긴 있구나. 이렇게 나름대로 탐구한 사람들이 있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 종교 저 종교 다 보니까 다 사실은 불사영생 탐구하는 거야. 보니까 그거 하나야. 기독교도 다시 불사영생하는 거, 선도도 불사영생, 불교도 불생불멸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아직도 죽지도 않는 영원한 상태, 예? 영원한 시간에 거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불사영생에 대한 그런 거에 이제 관심을 갖다 보니까 이런 식의 이제 그런 것들이 자꾸 보이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는 그때 그래도 불사영생을 하려면은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 몸 가지고는 안 되겠어. 왜 불사영생을 못 할까? 이제 생각이 되는 거지. 사람은 이 몸은 생각해 봐라. 이 생각에 우리가 이 몸을 가지고 우주로 나갔다고 생각해 보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내가 우주선을 타고 저 지구 대극권 밖으로 나갔어요. 그러면 거기서 즉사예요. 왜 즉사냐면 공기가 없는 것도 없는 거지만은 방사능이 태양광 방사능이 날아와서 태워버려 사람을.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하고 인간이 아무리 능력이 좋아도 뭐 수백 미터 아래 물 속에 들어가서 버틸 수 있어 이거? 뭐 이 한 몇 분만 몇 분도 못 들어가지.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악조건이라는 어떤 그 물리적 환경에 처하면은 사람 몸인 못 버틴다. 이제 그러니까 이거는 불사 영생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사람 몸으로 영생하는 게 아니구나. 이게 아니다. 사람 몸, 이 몸으로 영생은 할 수가 없다. 탄소체가 아니다. 네. 그래서 내가 이제 그때 그래서 우리가 몸을 바꾸지 않으면 답이 없는 거다. 그런데 생각해 보자. 내가 그럼 만약에 기계인간은 그래도 몸이 강하잖아요. 하지만 기계인간도 뭐 거기에 황산 같은 데다가 던져놓으면은 녹아버려. 쇠가 녹아버려. 그러니까 이것도 답이 아니야. 이게 어쨌든 간에 이와 같은 어떤 그 물리적 조건, 악조건에서도 죽지 않을 수 있는 그 물리적 몸이 피지컬 바디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그렇게 그래야지 안 죽는 거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거는 신선이라든가 이런 거는 분명히 몸이 다를 거야. 그래서 우선 뭐를 해야 되냐. 죽지 않으려면 첫 번째 해야 되는 거는 몸을 바꿔야 된다. 이게 이제 내가 내린 결론이. 그게 인체혁명이라는 건 내가 이름을 줬어요. 인체혁명. 몸을 혁명적으로 바꿔야 된다. 그러니까 목숨의 구조를 바꿔야 된다. 죽지 않을 수 있는 몸으로. 이렇게 하면서 이제는 그 생명의 문제에 이제 이렇게 관심을 가지면서 그러면은 생명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또 이렇게 이제는 생각을 해보나. 생명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은 우리가 생명이라고 할 때 생명의 본질이 뭐냐? 이렇게 할 때 생명이 컴퓨터를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때 내가 이제는 막 컴퓨터 그때 이제는 PC를 배울 때 그때 뭐가 안철수가 이제는 나와가지고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 V3라고 하는 거를 만들어가지고 배포를 했어요. 그래서 안철수가 지금 오늘날 유명하게 된 게 그때 V3 가지고 뭘 고쳤냐면은 그때 유명했던 바이러스가 시브레인이라는 바이러스. 시브레인이라는 바이러스를 다 치유를 해, 그놈이. 백신이. 안철수가 이 시브레인을 치유할 수 있는 백신을 만들어가지고 공개를 그냥 무료로 나눠줘가지고 그때 이제는 바이러스들이 막 나오기 시작할 때인데, 그때 이제 백신이 이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그러면 우리가 이 컴퓨터 바이러스라는 게 말이지. 컴퓨터 바이러스는 생명일까? 왜냐면은 컴퓨터 바이러스도 자기 복제를 하잖아요.
내가 컴퓨터 바이러스 어떤 컴퓨터에다가 딱 누면은 그 컴퓨터에서 막 컴퓨터를 잡아먹는 거 아니야. 그렇죠? 자기 복제하잖아. 근데 이놈이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 복제하니까 컴퓨터 바이러스가 자기 복제를 막 하면서 뭐 누가 지시를 하지 않았는데도 막 그냥 자동적으로 이렇게 막 복제가 되면서 막 확산이 되는 거니까 야, 컴퓨터 바이러스도 생명이라고 볼 수가 있겠다. 이거는 이런 육체를 가지지는 않았지만 정보적 형태의 그런 생명이구나. 이것도. 그러면은 이제는 오늘날 이제는 생각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바이러스. 우리가 하는 얼마 전에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는 생명일까 아니게. 걔는 머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걔는 뭘 하냐면은 유전자 코드밖에 없어. 컴퓨터 바이러스하고 똑같아. 단지 컴퓨터 바이러스는 컴퓨터라고 하는 하드웨어를 공격 목표로 삼는 것이고, 코로나 바이러스는 인간의 육체를 공격용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컴퓨터 바이러스는 컴퓨터에 스며들어서 컴퓨터의 자원을 활용해서 자기 복제를 하면서 컴퓨터를 자멸시키는 거고, 얘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람 몸속에 그 유전자 코드를 삽입을 시켜가지고 그게 세포 핵 속으로 들어가서 유전자를 거기 안에 자기 복제해서 그 세포 자체를 녹여버려. 그게 다른 일을 못하게 고일만 하게 만들어. 그냥 자기 복제만 하게 만들어가지고 그 세포 자체가 더 이상 제 기능을 못하고. 그러니까 얘도 무한한 자기 복제로 하는 거야. 그래서 이 바이러스도 일종의 하나의 그 생명 현상이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인공생명이라고 할 때 인공생명이라는 얘기는 이게 컴퓨터 바이러스라든가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실 본질적으로 같은 거거든요. 단지 이제는 정보가 작용하는 상태 자체가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는 DNA 유전자 풀로 이제 작용을 하는 거고, 이 컴퓨터 바이러스는 프로그램이죠. 그 바이러스 프로그램이 이제는 프로그램이 자기 복제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는 제가 생명이라는 현상의 핵심은 여기 있지만 존 폴 노이만의 인공생명은 결국 핵심은 컴퓨터 바이러스든 코로나 바이러스든 결국 정보가 핵심이구나. 이게 자기 복제하는 거구나. 자기 복제성이 있으면 생명이라고 부를 수가 있겠다. 그러면은 부처도 생명이니까 부처도 자기 복제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이런 거는 아무도 생각을 안 하잖아. 부처도 자기 복제하는 거거든. 제가 알아낸 거는 야, 부처도 자기 복제. 예수도 자기 복제하고 석가도 자기 복제하고. 왜냐면 예수가 자기 제자들을 거느려서 가르치는 건 자기 복제하고 있는 거야, 사실 그거. 자기의 가르침을 갖다가 넣어가지고 자기와 같은 존재로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복제하는 거잖아요. 지금 열애장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 복제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러니까 열애장이라고 하는 부처가 사람 속에다가 심어놨다고 하는 불성의 씨앗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씨앗이라는 것은 우리가 유전자 풀이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걸 심어놓은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게 들어가서 그 사람을 잡아먹으면서 자기 복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하고 똑같잖아요, 지금. 그렇죠. 부처가 하는 행위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는 거나 똑같은 거야. 자기 복제하는 거야, 그냥 지금. 그 우주 자체는 사실은 부처의 자기 복제 운동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자기 복제를 위해서 자기 복제를 위해서 숙주를 먼저 만들고, 숙주가 여자가 되는 거지. 여자들이 숙주를 만들고 숙주에다가 그 바이러스를 심어가지고 숙주를 파괴시키면서 새로운 생명을 태어나게 하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물리적인 과정으로 보면은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부처도 이제 자기 복제 운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전체적인 그 우주적 생명 구조 자체가 진화 메커니즘 자체가 자기 복제 운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내린 결론이 그 자기 복제를 하는 거구나. 그래서 지금 제가 가르치는 여러 가지 그 핵심적인 얘기는 그러면은 불생불멸 뭐 불구부정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불구부정 뭐 부증불감 늘어나지도 않고 줄어들지도 않는다 이렇게 할 때 그러면 그건 에너지 보존 법칙과 같거든요. 늘어나지도 않고 줄어들지도 않아. 에너지 보존 법칙이잖아요. 우리가 연락하게 에너지 보존 법칙인데 그러면 늘어나고 줄어들지도 않는다는 개념은 뭐냐 이거지. 우리가 생명이 존재하려면 에너지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에너지가 있어야 되는데 우주는 무한동력하고 비슷해. 무한동력. 어저께 뭐 이재설이라는 양반이 뭐 여기다가 뭐 엔트로피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건데 엔트로피 얘기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 엔트로피가 감소 엔트로피의 증가 엔트로피가 같아질 때 무한동력이 가능한데 차에다가 기름을 안 넣어도 차가 영원히 달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주 자체가 망하지 않고 소멸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간의 생명이 짧아서 그런 게 아니라 우주 자체가 무한동력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럼 그러면 이와 같이 끊임없이 자기 복제하면서 확장해 나가고 있는데 그 에너지는 다 어디서 오는 걸까? 그게 공에서 나온다는 그 공. 제가 그걸 아는 거지. 그거를 이제는 카발라에서 찜쯤인가 그렇게 얘기해요. 빛의 에너지가 나오는 만큼 중력의 에너지가 반대쪽으로 그것도 연기법이지. 연기. 빛과 중력이라고 하는 빛과 어둠. 중력은 어둠의 요소거든. 잡아당기는 거고 빛은 확산하는 거잖아요. 빛 에너지가 10 증가할 때 어둠의 에너지도 10 중력 에너지가 마이너스 10. 빛의 에너지가 100이 될 때 중력의 에너지는 마이너스 100. 이런 식으로 되면 전체적으로는 제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실제로는 이게 100이라는 걸 가지고 100, 1000, 만 이렇게 계속 확장시킬 수는 있잖아요. 계속 퍼올리면서. 그렇죠? 현상적으로는. 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는 가동을 한다고 하는 거죠. 자, 어쨌든 간에 지금 제가 이제 공부를 하면서 그때 느낀 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과학이라는 게 말이야. 제가 과학 공부를 그때 제가 이제 스스로 이제 캐조리 수학사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 과학사 공부를 제가 하면서 그때 느낀 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는 원래 이게 우리가 뭐 질량이다, 에너지다 하는 것들이 그게 옛날부터 있었던 개념이 아니거든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뉴턴에 와서야 질량 개념이 등장을 한 거예요. 그리고 에너지 개념은 연력학, 우리가 내연기관, 우리가 증기기관 있잖아요. 그게 나오면서 연력학이 등장하면서 더 에너지 개념이 본격 들어오는 거고, 그 다음에 오늘날에 와서는 우리가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은 물질과 에너지보다 더 본질적인 게 정보구나. 이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정보의 자기 복제 운동이 핵심이구나. 그러면 정보의 입장으로 보자면은 생명의 형태가 꼭 인간의 모습을 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생명의 형태가 부처의 모습을 하고 있으면 부처야. 단지 정보가 옮겨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리차드 도킨스가 얘기하는 이기적 유전자라는 거예요. 이기적 유전자. 유전자는 얄짤이 없다. 유전자는 이기적이다. 왜?